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두 분의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놀라셨죠? 예, 놀라기도 하고 이제 어제 국회 가셨었죠? 예, 밤 거의 새고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이제 피로가 확 몰려오네요.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겠죠.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네,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찬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바닥에 앉아가지고.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불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요. 네. 계엄하에서 이 국회 앞에 모인 분들이 군중들 있잖아요. 네. 계엄하에서는 이게 발포하거든. 그렇게 네. 돼서 만약에 사상자가 다수 나오면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아무도 죽지 않고 또 상황은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일단락 돼가는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국회 본청 안에서 스크럼 짜고 본회의장을 막았던 민주당 보좌관들, 국민의힘 보좌관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 참 용기가 대단했다.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어제 속보 나왔던 것 다들 아시겠죠?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까지 나오고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어젯밤에 방송하려고 제가 노영희 TV를 키려고 하다가 저보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너 그러다 잡혀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아예 정말 대단한 유튜버인 김어준 씨나 또 뉴스타파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피신을 아예 했더라고요.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그 방송국에 정말로 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왔었고요. 집에도 왔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방송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계엄 딱 벌어지면 예비 검속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위험인물, 저항인물들은 그냥 영장 없이 무조건 잡아넣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왜 김어준한테 갔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낮 방송에서도 그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보통은 대형 언론사, 방송사를 가서 그러니까요. 탱크하고 계엄군이 진주하게 마련하네요. 근데 그 내막을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해준 분이 있어요. 장인수. 근데 설마 그러랴. 근데 설마 그러랴가 계속 사실이 돼왔잖아요. 근데 그 장인수 기자 말을 제가 옮기자면 장인수 기자. 네. 장인수 기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김건희가 평소에 공언해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한다 셋은 반드시 죽인다. 그 원하는 품은 세 사람이 조국,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조국하고 근데 유시민 왜요? 아니 뭐 하여튼 개인적인 원한이겠죠. 근데 조국은 때려잡았는데 김어준은 때려잡으려는 과정에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 발동가다 보니 때는 이때다 했을 때 방송국을 다 놔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개 유튜브 방송인데 거기부터 쳤다는 게 이게 김건희의 입김이 뒤에 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게 벌어진 게 우리나라예요 현재.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무리 계엄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왜 유튜브 방송국에 찾아가고 그 사람의 개인 집에 찾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체포하려는 생각을 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점 찍어둔 사람 예비 검속 차원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역으로 저도 어제 이른바 이제 네이버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회에 시민들이 모이도록 방송 좀 해달라.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빨리 상황들을 왔죠. 시민들이 빨리 전파하고 빨리 막지 않았나. 그럼. 뭐 이런 역할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도요. 와, 그 대한민국 용감한 유튜버들 이 계엄군과 대치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찍어대고, 모습들 그쵸. 정말 그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맞습니다. 목숨 내놓은 거죠. 네네네. 저 어제 한밤중에 처음 이제 그 계엄 사실을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서 알았을 때 일단 최욱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불씨 최욱 씨한테. 네가 내일 만약에 생방을 하게 되면 계엄군이 바로 닥친다. 네네. 왜냐면 거기서 말할 것들이 계엄군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막 굉장히 헤맸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상황이 한밤중에 일단락 되긴 됐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리석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치밀하게 계엄 유지가 돼서 지금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계엄으로 흘러왔더라면 우리도 여기 못 앉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 또 김갑수 선생님이 9월달에 우리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예언한 게 있어요. 개헌 관련해가지고 요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계엄 가능 발언을 했다. 그랬을 때 기자들이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요. 그 증거는 나올 수도 없고 그 증거의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도부쯤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짚어서 조망할 때는 그건 증거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 층은 그럴 거고 앞으로 이럴 거거든요. 증거 내놔봐. 증거 없이 이런 발언했어? 그렇다면 이건 국가 별난죄야. 또 죄명 씌워서 몰아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요. 감옥에 갇히는 수준이 아닌 이상의 그 이상의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저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뭐 아니, 김민석 그러니까 계엄 경고가 네, 계엄 경고. 그냥 말로 하는 뻥카가 아니라는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런 말이 나왔을 때 네. 에이, 설마 그랬고 설마 또 그랬을 실제 거예요. 대통령이랑 김용한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됩니다. 그 후폭풍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우리를 뻔뻔하게 속인 거였고 이런 보관이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나쁜 민주화 사람들.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권 교체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사회 내에도 저런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련 체계 내에서도 양쪽에 팽팽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안 셀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가 정책들이 다 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이거 설마 가짜 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너무 허술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KBS를 틀어봐도 안 나오고 MBC를 틀어봐도 안 나오고 오로지 YTN 한 군데에서만 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네, 뭐 네. 담아 이래가지고 게다가 내 친구 경찰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저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괜찮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엄을 이런 식으로 해요? 예전부터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게 핸드폰하고 교통체증 때문이다. 어제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핸드폰이 다 통했고요. 특히 이제 유튜버의 활약을 다시 짚어야 되는 게 이게 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네. 스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전부 다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알아버렸고 그다음에 국회 양쪽으로 옆에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 되니까요. 경찰 차량이 다 오지도 못했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수방사에서 군병력 출동할 수 있으니 수방사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차량 정차시켜버리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기여도 있지만 거꾸로 유튜브 때문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대요. 계엄 때려야 된다. 네, 네. 근데 그 윤석열 씨가 계속 그런 극우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여오고 매료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두에 언젠가 내가 불리하면 한번 때려. 근데 네.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계엄 발동 이유를 자기 측근한테 설명하기를 저 민주당의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일인데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계속 설득되어 온 측면도 분명히 있구나. 맞습니다. 네. 이게 자, 지금 자기를 사형에 일으킬지도 모르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인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원래 민주당에서는 검사들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뤄졌어요.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현재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건 이제 뒤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했어야지만 좀 더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걸 좀 무서워해가지고 이게 더 뭐 좀 촉발될 것이다,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요. 당근이냐 채찍이냐 하는 문제 네네.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큰 측면에서 윤석열 핵심 측근들 윤석열을 비롯한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상황이니까 다수의 이 부역자들에게는 당근을 주는 척하는 필요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사안의 화급성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 이건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몰려 있는 지안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직무정지부터 시켜놔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은 탄핵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 국힘에도 상당한 동조자가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체포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야를 종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옛날식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짓은 못해요. 국민이 명령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으로 직무정지 이게 최일선, 최우선이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랬는지 검찰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이 일부가 된 이후에 검찰 분위기가 좀 신중으로 돌아섰고 특히 직권남용 수사 착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로 이제 고발이 사실 들어왔는데 내란죄는 경찰에게 수사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한번 검토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검찰들이 먼저 나서서 직권남용으로 먼저 움직여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검사 탄핵 유보가 된 다음에 검찰 분위기가 조금 신중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목에서 정말 속으면 안 돼요. 포털 뉴스가 이제 언론사들이 다 묶여서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개나 발견했는데 내란죄 적용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네. 이건 명확히 내란죄인데 네. 무슨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훨씬 얕은 것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처럼 몰려가려는 보수 매체들의 이런 술수 같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내란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요. 저희 그 변협회장도 내란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건 내란죄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 당연히 내란죄를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한은 현실적으로 그를 긴급 체포하거나 뭐 해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은 이제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보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는 탄핵소추가 맞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당연히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게 이제 표결을 들어가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정치를 못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못 차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어제 국회에서 그 190명이 의결해가지고 계엄 해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 계엄 해제 못 시켜 이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본인이 막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그러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도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번에 계엄 해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는 난 끝까지 나는 계엄을 유지했어야 돼.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혹시나 실제로 비상기업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국지적 도발을 할 위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해서 이 직에서 박탈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단어를 하나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내란, 외환 이게 이제 법률상의 헌법상의 용어고 헌법 위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쿠데타입니다. 맞아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군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중에 이제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거야가 너무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민주당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야가 폭거를 해. 그럼 대통령이 거야의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소연하고 협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야당을 향해서 계엄을 발동한다. 그러니까요. 총칼로 사람 죽여버리겠다. 이런 자는 일단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구금을 해놓으면요 술을 못 마실 거 아니에요. 네. 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윤석열이 이자한테 술 못 마시게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자 보세요. 8시 30분쯤 어제 이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키르기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호출을 했답니다. 준비한 계엄령 관련 입장을 먼저 밝혔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통령에게 30분 동안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게다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설득을 했나 봐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가 이번에는 그럼 좋습니다. 비상계엄이든 뭐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국무회의를 한번 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 동안에 시간을 좀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연락되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해서 40분을 지금 자기가 이제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사람들에게 호출을 했더니 10시에 하려던 게 10시 40분으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누구가 왔느냐? 최상목 부총리 왔고, 그러면서 경제가 망가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통령님 그러면 외교가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전원 반대를 했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는 싫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장관 한 명은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라도 대통령님을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이가 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고요.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말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기부업을 하고 말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엄이 발표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의결을 해서 계엄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한 총리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계엄 해제해야 된다 주장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총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가능해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그게 없죠. 안 되는데 이제 본인 주장이 그랬다는 그냥 막,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총리랑 장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번 했다는 거고요. 지금도 대통령은 흥분 상태에 있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이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이 성안을 해가지고 의안을 제출하고 심의 토론을 하고 의결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엄령법 절차에 위반입니다. 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 이름이 나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은 인품도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나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앞에 전개되는가 이런 두 가지로 벌어질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새 정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윤을 처벌하는 게 가장 큰 일이지만 그 부역자들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인데 이거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데 해방 이후 제대로 이 부역자 처벌을 한 번도 못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까지 오른 그 쿠데타 주범이라든가 사형을 언도를 못해서 실제 목숨을 끊어놔야 다시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계, 언론계 또는 그 방계, 심지어 유튜브계에 윤석열에게 부역한 자들 중에서 악질적인 자들과 그다음에 공직을 하면서 한덕수처럼 그 영혼 없이 무엇에든 맞춰줍니다 하면서 이 윤 정부의 행패를 그냥 그렇게 방조하거나 스스로 이끌어온 자들에 대한 정말 처절한 처벌과 응징이 한 번은 우리 역사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때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고 좀 정상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가겠지 했는데 정말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게다가 자기네 당의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어제 현장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제 군을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정확하게 못 봤는데 국회 본청 정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정문을 맡고 이 단속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총을 뒤쪽으로 차고 있었어요. 뒤쪽으로 차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앞쪽으로 차고 있었어요. 앞쪽으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헬기 타고 내려온 사람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헬기 타고 내려온 건 못 봤는데 네. 뭐 부대가 두 부대가 다른 것 같았어요. 네, 다르대요. 두 부대가 다른 것 같았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제일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실 옆에 무슨 방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깨고 들어왔고 민주당 대표실 쪽으로도 깨려고 했는데 거기 못 깼고. 그 다음에 국회 3층 쪽이 있습니다. 3층 쪽이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들어오려고 했고 한 세 방향 정도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폐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방향을 짐작해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근데 이런 짐작이 돼요. 박진영 선생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좀 네. 증언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이 어떤 추론이 가능한데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네, 그렇게 넓지도 않은 의사당 내에 네, 이 대표나 우원식이나 한동훈을 왜 체포를 못 하겠어요? 네. 이거 몰이 총대고 몰이하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나는 계엄군들도 스스로 사보타지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이거 뭐 막아서 군중이 많아서 못 잡는 양 태업을 한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든다. 특히 이제 둘러싼 군인들 같은 경우에 뭐라 하면 저는 말도 건네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말도 건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선을 회피해요. 얼굴을 완벽하게 다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게 완벽하게 다 가렸는데 적극적인 어떤 이 진압적 상황, 예를 들자면은 실탄이 부여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저도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 탄창이 들어가 있느냐 총에 이걸 보잖아요. 총에 탄창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들이지만 최대한 행동을 자제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차로 이동하면서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국회를 모여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소도 했고 또 본인이 국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막히니까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모습이 사실 찍히기도 그 했었거든요. 뒤의 행적도 제가 아는데 네. 그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통로니까 통로가 내부 국회 내부 통로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던데. 본인의 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통로로 이렇게 와서 왔는데 네. 그 당직자들 대기시켜가지고 한 7, 8명 같이 둘러싸가지고 지하 1층에서부터 이제 3층이 본회의장 네. 그 울텐돌 지나는 곳에 막 뛰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 국회 본청 정문을 통해서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한동훈 대표에게 뭐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민주당의 그 현장 지도부에서 자제를 시켰어요. 자제를 시켰는데 그 와중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동훈 배신자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청아 의원, 장동혁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해서 한 10명 가까이 해서 계단으로 뛰어서 이제 쫙 올라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환호해서 맞아주면서 같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네, 네. 예, 왜냐하면 처음에 처럼 영리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대비되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주 얍실하게 죄송합니다. 추경호가 대표인데 네, 당사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정말 참을 수 없는 나쁜 게 사람이에요, 바로 아주. 예. 추경호가 이끈 국힘 의원들이에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게 개헌 발동이 됐으면 국민의 대표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자기가 찬성을 하든 반대든 하든 표결을 하는 게 그야말로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다 걸어야 돼요. 아니 근데 추경호 명 따라서 안철수가 뭐 인터뷰하는 거 나왔죠. 이 방으로 왔다 저리 왔다 삥삥 네, 돌면서 네. 의사당 안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맞아요. 새끼들이 어떻게 못 들어온 거죠. 국회의원이냐고. 그게 50몇 놈이라는데 이 새끼들은 박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돈 먹는 하마들이 중요한 때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할 때가 되면 요러고 꽁무니 빼고 어디 가서는 나 국회의원이 이런 자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의사당 표결에 거기 현장 근처에서 불참한 자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해서 이것들은 부역자이자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것들은 혼쭐을 내서 정치 무대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20억 수수설이 조금 제기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행동이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저 정치권 자체가 개판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야권 의원이 172명 맞죠?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네네. 해서 190명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드리면요. 12시 반 정도에 이미 150명이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왜 빨리 안 하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좀 이미 제법 들어와 있었거든요. 14명인가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더 다급하게 빨리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엄 해제를 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150명이요. 찬성하면 되죠. 12시 반 정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15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의안 올리고 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하자. 라는 제의를 맞아요. 다시 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 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의원들은 혹시나 지금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땡판치 들어와서 또 반란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숫자로 150석이 넘을 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락을 받기를 좀 더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80, 190석까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90명이 되었을 때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190석이 넘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 쪽 18명이 네. 다 친한 게만은 아니라며. 그렇죠. 예. 김영태 오히려 의원- 법조인이 많았어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어제 의결은 분명히 뭐 개헌 해제 요구지만 이게 탄핵에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다시 권력을 회복해가지고 사정권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한다고 칩시다. 자당 내에 첫 번째 탄압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탄핵 열차에 한 발짝 정도는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고 네. 앞으로 대통령 그냥 놔두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은 주진우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도 포함돼 주진우 뭐 유상범인가 또 포함되어 유상범 의원은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것들도 사람인 거예요. 그것들도 곽경택 뭐 곽경택 의원 있었어요. 예, 예. 곽규택 의원. 예. 곽규택. 네. 네. 곽규택. 왜 그것들도 사람이냐면 조금만 머리를 돌려보면요. 2020년대 한국이 군사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네. 너무 창피해요. 한류 뭐 이런 블랙핑크 리사가 뭐 하는 그 나라에 네. 군부가 군사 통치를 해. 계엄군이. 마르코스가 10년을 했어요. 군사 통치를. 그리고 나라는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현실이 온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아무리 국힘이라도 이랬다간 우리 공멸한다. 쫄딱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국힘의원 108명 중에 18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네 당 의원들한테도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사실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상하고요.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빼고 민주당 의원들만 합쳐도 사실은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뻔할 뻔짜란 말이죠. 사실 계엄 해제가 요구될 거라는 것은. 근데도 저걸 감행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든 체포하든지 구금하든지 해가지고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조치하려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쿠데타 할 뜻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한심해요. 너무 이상해요. 국회에 군병력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투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헌법기관을 짓밟는 쿠데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최강욱 씨가 그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계엄 발동을 했는데 국회에 이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의 불법성이면 내란에 해당되는데 네. 이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래요. 네. 근데 군인들을 진주시켜서 의회라는 국회라는 헌법 기관을 한 것은 군사 반란에 해당돼요. 군사 반란이죠. 군사 반란은 다른 명목이 없고 오로지 사형뿐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윤석열의 행위를 군사 반란으로 판단해서 선고하게 되면 윤석열은 바로 사형을 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우리 채팅창에 댓글로 11시에 대통령 담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11시에 대통령이 담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할 예정이었고 친윤계의 일부가 대통령에게 하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 있어서 탄핵을 당하느니 하야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친윤계 의원들이 더 이상 탄핵은 안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시켜줬더니 뭐가 좋으냐. 우리 정권 끝난다. 우리 이렇게 나가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친윤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시켜주자. 임기를 좀 단축하고 1년 정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좀 타협을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군사 반란이잖아요. 사형 선고가 때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으로 한 1년 정도 보장해주는 개헌하자.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맞아요. 무슨 뭐 정권을 누가 먹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행정부의 수장이 군사 통치권자가 군을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을 짓밟은 거예요. 자기들이 짓밟힌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직은 계속 유지하되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헌법기관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리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개헌 발동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맞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TV나 라디오에서 아주 속상한 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자는 더 이상 어젯밤으로 해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근데 뭐 방송사에 어쩔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통령은 뛰어야 된다고. 언론사들은 이제 대통령 자를 안 붙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사들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도 언론사로서 일단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이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더 이상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산 안 해준다고 화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다 범법자라고 그러고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돈 안 준다고 정말 어이가 총 들고 없어가지고. 은행 털러 가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와서 이제 하는 그 시정연설, 예. 시정연설이 그것도 안 왔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왕창 민주당에서 했어. 그러면 협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계엄을 발동해. 자 이재명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이런 종류의 계엄 국지전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전쟁의 공포를 조금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권한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무책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진을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기류가 민주당에 지금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 조금 보시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났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이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을 모델로 한 비교원은요.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 이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비교원은 일반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 시 저희 스픽스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스픽스 채널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갑자기 어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런 행동한 겁니까? 예,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문에는 명태균 씨 쪽에서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녹취록들을 언론 또는 뭐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어제 낮에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MBC라든가 메이저 방송국이 그 정보에 대해서 이미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아마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정치적 위기, 결국 이러다가는 김건희 특검이 제2에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휘 황금폰을 네. 넘겼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황금폰이 있다면 민주당이 넘기겠다. 만약에 황금폰이 나에게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검찰은 안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고. 이건 변호인이 이제 네.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한 건데 오늘 중에 빡 돈 얘기 네. 황금폰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라는 그게 사실일까요? 확인할 도리는 없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은 또 그게 맞다고 황금폰이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알 수가 없죠.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야당이라 그러면 민주당을 말하는 건지 개혁신당을 말하는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개혁신당은 그 황금폰을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준석 의원이랑 또 그 네. 제3의 한 제보자가 팀이었으니까 거기다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마우세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MOUSSE님 갑수 선생님 전쟁 난다고 하실 때 유난 떠는 걸로 봤습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시는 말 조금 더 경청해보겠습니다. 경청하고 경계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전쟁 같은 말이네. 가능성을 왜 열심히 얘기했냐면 세상의 모든 전쟁이요. 통치자의 내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네. 그런 사례가 너무 아니 그런 전쟁이 더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조건이 너무나 무르익었거든. 그래서 거듭 얘기한 게 한미 연합사 때문에 이 저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하고 접근해서 일본 자위대한테 협조 얻어서 북한하고 전시 상황 만들려는 게 이게 계획으로 착착 진행 중인데 이제 언제 우리가 전쟁만 그 얘기를 그냥 목이 메게 한 건데 계엄 때리는 거 보세요. 그 짓 안 하겠습니까? 준 전시 안 만들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참 사회적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통찰력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대부분이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 사실 정보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지점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 관련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 어제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서울의 소리의 그 일부 직원들의 동선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명예훼손 압수수색인데요. 네. 아시겠지만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방송이라든 언론에 이미 다 떠들었잖아요. 그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난 사실 명예훼손 압수수색은 이 정권 들어와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명예훼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최재형 목사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평소에 어느 집에 거주했고 어디에 가 있었고 이런까지 사전 파악이 다 했었던 거야.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유, 경찰 정보과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 저 국정원 같은 데서 국내 이거 다 폐지시켰다가 다시 집어넣고 있고 네네. 또 검찰에는 대형 수사본부 있고 다 그거 하고 있죠. 우리 대학 때는 학생들 중에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돈 받으면서 뿌락지도 있었죠.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 친구도 나중에 고백했다고. 네. 아 그래요? 걔가 민주화 쪽에 되게 유명한 놈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네. 근데 대학 시절 내내 한 달에 이 그 국정원 돈을 물론 가난해서 그런 거지. 지금 더 정교화됐겠죠.
김어준 총수가 그 방송 안 하겠다고 하고 잠시 이제 잠적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당연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검속 차원에서 딱 해서 집중해서 바로 잡아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의 원인으로 명태균 씨 구속 기소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 창원지검의 증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과 관련된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대통령에게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들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엮여 있는 게 있어요? 엮여 있겠죠. 관련되는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명태균 씨 이야기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의 소리에서 어제 이제 방송하려고 했던 것들이 김건희 씨 이모와 고모가 통화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인데요? 그런 게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되죠? 예, 이모가 네. 오촌 이모입니다. 오촌 이모가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김건희 씨의 오촌 오촌 이모가 이모, 그 고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대선 때와 그 민주당 저 국민의힘 전당대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묻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 3억 얼마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렇게 이제 뭐 다 이 친인척간이니까 털어놓는 것을 이제 녹취를 한 내용을 이제 오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못 틀게 하려고 압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그 파악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김건희 관련된 사람들의 천박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냥 작은 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추정해야 되는 거는 역대 대통령들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는 기업들을 찔러갖고 한 1조씩 해먹은 게 이제 네. 자자손손 물려서 지금 부유해잖아요. 김건희 대통령 자꾸 뭐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양평 고속도로 휘어서 얻는 건 땅값 보상비 작은 거예요. 그 밖에 마음건강 국가 투자도 예산 정도 따먹는 거예요. 그걸로 요번에 한번 해먹자 할 때 그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원산단일 수도 있고 뭐인지도 모르지만 명태균 황금폰에 있다는 그 내용 중에는 어쩌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먹을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작은 부정을 할 만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의 재벌급으로 그렇게 이제 대통령 퇴임 후에도 먹고 놀고 이제 누리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는 거겠죠. 이야, 진짜 너무 이상한데요. 자, 대통령 오늘 밤 11시에 담화 없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오늘 얘기했는데요. 오늘 밤은 대국민 담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전에 총리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 특히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1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나왔다는데요. 대통령이 설명을 했답니다.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후에 진입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보냈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국회에서 해제, 이 계엄령과 관련된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해제하려고 했었다. 내일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변명은 핵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와, 군사 진짜. 반란죄는 면하고 싶다. 즉 오로지 사형만 언도되는 그건 면하고 싶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까지 군인들이 들어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거기 간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나왔었어야지. 맞습니다. 예. 자기도 그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 진짜 너무 한심하다. 진짜. 헌법기관이에요. 이 세상에 야당한테 경고 준다고 계엄을 때리는 종류의 대통령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있냐고. 무슨 아프리카 부족도 아니고. 네,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럼 이게 경고면은 진짜로 작동하는 건 뭡니까? 그럼? 내가 읽어놓고도 어이가 없네. 참네요. 지금 우리가 계엄군 발포로 시민들이 죽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약간 여유를 갖고 말하는 것이지 계엄의 또 한국인들이 오죽지독해요. 계엄 때렸다고 시위 못 막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죽는 건데 세상에나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변명이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엄 관련해서 어제 시민들을 막아섰던 군인이 사죄하는 영상이 있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깨에 달고 있는 그 태극기, 그 태극기가 우리 국가이고 국민이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임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면서 저기 있을까요? 아 진짜 정말 대통령은 저런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김용현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김용현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랬다는 말을 듣고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어요, 김용현이 진짜. 숫자가 적어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 중과부적이었다고 그게 그랬잖아요. 군사 반란의 뜻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서 군사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숫자가 적어서 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저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김용현. 맞아요. 아유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김용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분이 내려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김용현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그랬다면 둘 다 똑같은 공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김용현만 잡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합시다라고 건의했다는 건 정말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형식을 비명으로 갖춘 건의로 갖춘 건데 이제 윤석열이 참 독특한 사람이죠.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확 밀어붙인 거니까 사실 자기 명주를 앞당긴 거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이자가 무지하고 사리 분별력 없고 뇌세포가 망가진 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분별력 있게 제대로 계엄 때리면 지금 우리가 군사 통치하에서 어떤 일을 하루하루를 겪겠어요? 셔리님 그냥 머리가 미친 게 맞아요. 박진영 평론가님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서는 6, 7일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요일 날 새벽 0시부터 탄핵 투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200표가 필요할 텐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200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부결된다면 다시 올릴 다시 거랍니다. 올린다고 하죠. 지속적으로 계속 올릴 생각이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표 정도가 넘어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해요? 예. 정말 갈대들이거든. 사세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윤이 네.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통치 못합니다. 대통령 유지 못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미국이 윤의 뒤를 봐주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공적 기관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숨기고 있었지만 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윤은 어떠한 경우도 대통령직 유지 못해요. 그랬을 때 국힘에서 수없이 그 살아남은 자들의 인생 방법이 뭐예요? 정말 갈대처럼 요리 눕고 저리 눕는데 내가 윤을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동할 국힘 의원들 의외로 많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랬대요.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면 108명 중에 누구하고도 상의를 못하고 이랬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같이 감옥 가서 상의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나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좀 알지 않아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극우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는 출세주의자들이에요. 오로지 이권. 예, 단언의 맞습니다, 목표, 진짜. 이권. 예, 이권, 권력 이런 생각이 없는 출세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현재 형성된 권력이 깨지는 어떤 역동적 변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게 또 그럼 깨지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거 정말 우리나라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인으로 그게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행정부에 그리고 각종 지자체 장들 정말 한번 대거 일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되는 사람들이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모사님께서 국방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용현이 충암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계엄을 좀 해줘라 그랬다. 이렇게 또 패러디를 해주셨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윤 대통령은 결국 제2의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거네요.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하더니만. 그리고 군을 잘못 읽은 거죠. 시대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이 전두환이 지시하면은 광주의 민중들을 향해서 발포할 수 있는 군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지금의 군은
이 세대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못하도록 이미 민주화된 교육과 교양이 습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박 2일 중에 대중적으로 나온 발언 중에 제일 주목하고 흥미로웠던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흥미로운 건데 12.12 때 노태우가 구사단 전방부대 네, 끌고 네. 와서 서울 장악해서 쿠데타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계엄사령부가 형성됐으나 계엄군이 다수가 이제 여기서 저기서 차출이 되더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제 지금 추측에 김용현이는 각 사단장들에게 또는 예하 뭐 분단장들에게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계속 전화 드리면서 네네.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거 아니겠는가. 어제 중과부적. 그 로텐도홀에서 저희가 이제 의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이 오래 있었던 의원들이라든가 군 출신 의원들은 지금 현역 군 수뇌부에다가 전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현이가 사실은 제대로 이 통솔을 못했다는 거예요. 수방사랑 이런 데서는 말을 들었지만 그 나머지 군에서는 안 말을 안 따랐어. 들었대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네, 거- 그래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네. 그 사람이 말한 중과부적의 의미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군이 일사불란하게 장악이 됐으면 네, 장악이 이렇게 안 됐다는 허무하게 안 거예요. 무너지는데 네. 군이 동원이 가동이 잘 안 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김용현은 해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본인이 잘리면 되죠.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거 그래 봤자 지거야. 근데 이분은 이런 거를 의리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 조폭의 의리죠. 범죄자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야,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의장님이 국회의장님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전국의 전면으로 나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국회를 짓밟은 거거든요. 이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유린한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었던 국회의장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권력의 분리 원칙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는 이중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선출됐고 국회도 선출됐기 때문에 이중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동등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나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장의 권위로서 미국, 그다음에 군, 그리고 여당, 그리고 때로는 행정부의 강요, 총리라든가 주요 장관들까지도 만나시면서 무마하고 그들을 타협적 그릇 속에서 집어넣으면서 대통령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네.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게 비헌법적, 비법률적 상황이 간다면은 과거에 우리 이제 뭐 이 제야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재원의회 같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좀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최형규님께서 또 5만 원이나 쏴주시면서 또 우리 두 분의 패널분들을 응원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에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심각성을 느꼈고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했고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지면 실패한 되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 본인이 내려와야죠. 계엄을 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불평불만하고 네. 데모하면 총칼 들고 밟아버리겠어. 이게 군사 쿠데타고 군사 반란입니다. 그 본인이 책임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변명이고 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박진영 원장이 조금 전에 한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여서 지금 차를 좀 붙이고 싶은데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도 한 달 만에도 뭐 상황이 확 바뀌는데 뭐냐면 행정부가 지금 공백인 상태를 염두에 두면 일단 임시 내각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 국가수반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대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국힘이나 지금 행정부에 어떻게 맡기냔 말이에요. 네. 임시직이라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뽑힐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인선에 대한 염려를 토론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수님께서 또 슈퍼챗 써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슈퍼챗을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친윤계 일부는 오늘 회동을 열어가지고요. 대통령에게 하야하시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명단 오픈해야 되고요. 명단 오픈해야 돼요, 진짜. 아까 우리 김갑수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일 부역자 청사는 못했지만 친중 부역자 청사는 반드시 해야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저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탈당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서로 좀 갈리니까 그 말은 조금 쏙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탈당이 아니라 제명이죠. 제명시켜야 되죠. 범죄자 아닙니까? 네. 그럼 제명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부에 들어가면 워낙 극소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탄핵 당론 못 정할 겁니다. 그러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이것은 국회가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투표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법조계에서 판사님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너무 대통령이 지금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타이밍상으로 보면 일단 다음 주에 있을 탄핵 발의가 가장 중대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말마다 사람들 모이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모여야 돼요. 박근혜 때도 후반부에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모이는 장소가 이제 더 이상은 광화문이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매일매일 모여서 윤석열 체포 외쳐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새 정부 수립에 대한 그 목소리를 많이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에 새삼 느꼈지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애군과 불행을 만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야당이 굳건히 맞서 싸워주면서 앞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왜냐면 이상한 야당 많았거든. 민주당에 옛날 뭐 사쿠라 야당들 많았죠. 당대표가 안철수 김한길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네. 지금 그러면 어쩔 뻔했냐고. 맞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가 있는 제대로 된 의지가 충만한 야당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다행하고 우린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저는 어저께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군사적인 이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함부로 하겠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협조하거나 이 해제를 시키기 위한 일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본인들은 마치 그 언저리에 있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겁이 나서 국회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그거예요. 상황이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자기네들이 대통령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지금. 네네네. 그 전과 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내부 상황이 공개가 되는데 마치 그런 군인들 이 계엄군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사실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도 찍힌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 경위라고 있습니다. 경위하고 네. 방호가라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뭐 경찰들이 에워쌌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면서부터 그 국회 경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역대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미쳤나봐요, 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뭐 6탄전에 가까운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보좌관들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보좌관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몸으를 막느라고. 민주당 보좌관들의 애국심에 진짜 탐복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무슨 문이죠? 사진에 나오는 거는 저게 이재명 대표실의 문인가요? 어디 대표실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저 문을 부셔버렸죠. 저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 예, 정문 쪽입니다. 네. 국회 본청 정문 쪽입니다. 네. 체계바라님께서 그래도 공약 하나는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지지율 1%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대통령이 국민을 보기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지금 44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치욕의 역사인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또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후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은요 한국인 비자 발급 전면 지금 중단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아빠 한국 못 가. 미국에서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이래. 그러니까 그런 나라야. 왜 정정이 불안정한 뭐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그 막 군인 통치하고 뭐 그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대단하면 장갑차 오잖아요. 앞에 가서 막아요.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요? 예, 장갑차 앞에 가가지고 막 이게 손짓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모였어요. 네. 저기 국회에 사실은 저 차들도 정말 그냥 막 짝짝짝짝짝 와가지고 버스들이 네. 딱 막아서는데 또 국민들이 엄청 빨리 와가지고 네.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네. 힘들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라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시고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는 이런 식의 이 무도한 행동을 다시 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본인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몇십 년을 또 후지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젯밤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내 그러니까 12월 중에 윤석열을 이제 사퇴시키고 네. 내년 초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국가 운영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방송 환경도 이준석 같은 사람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얼마나 또 새로운 희망에 불타겠습니까? 그 희망을 위해서는 지금 잠깐 우리 고생해야 돼요. 이것들이 어떤 되치기라고 어떤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박근혜 탄핵이 12월 9일 날 있었거든요. 거의 날짜가 비슷해지는 것 같네요. 아니 12월 3일 날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안 발의가 된 날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9일 날 탄핵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12월 3일 날 그렇게 또 네. 대통령이 또 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날짜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8년 만에.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이상하게 꼭 그때랑 겹치는 뭔가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자,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시청을 해주셨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원래는 7명이어야지 심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난 언제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언제까지 이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심리가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 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 심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대다수 입장이고요. 어쨌든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몫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직무 정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권한 그 다음에 대행해야죠. 권한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아마 사인을 해줄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소극적인 행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회의장이 총리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유고시에 그 직을 승계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승계되는 것은 정통성의 부족입니다. 오히려 총리보다는 당연하죠. 국회의장이 직무대행을 국회의장은 맡아야 선출된 될것 사람의 같다. 대표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